유산균. 그 이름을 모르는 이는 드물 겁니다. 기능성 음료나 건강 보조제에서 우리는 유산균이라는 이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만큼 유산균이 우리 건강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하지만 유산균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체내에 들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그 종류에 따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죠. 알고 보면 우리의 면역 기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제대로 알아야 내 몸의 조건을 균형 있게 조성할 수 있는 그 이름. 유산균을 둘러싼 이야기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는 무려 100조에 이르죠. 장기마다 자리를 잡은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해로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장에 위치한 세균의 경우 장 점막의 저항성을 좌우하는데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대 2 정도로 균형을 잡고 있다면 건강한 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장벽을 튼튼하게 조성하고 장내 환경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유익균. 그 살아있는 유익균의 대표 주자가 바로 유산균입니다.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유산을 생성하는 그러한 균을 유산균이라고 통칭합니다. 이 균은 우리 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장에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유산, 초산, 부티릭산 이런 산들을 많이 생성합니다. 그럼 이 산들은 pH가 낮아지고 pH가 낮아지면 우리 장 내에 있는 병원성균을 많이 죽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장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이 좋아지는 거죠. 유산균은 언제부터 우리의 장 속에 존재해온 걸까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머물다 갓 세상에 나온 신생아들은 무균 상태입니다. 자연 분만으로 태어나 모유를 먹기 시작한 아기의 경우 유익균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반면 제왕절개로 태어나 분유를 먹은 아이는 병원성 유해균과 먼저 접촉하게 되죠. 이렇게 태어난 직후부터 장내 미생물의 조성 환경은 개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의 방법을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장내 유익균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유산균이 함유된 음식을 꾸준히 먹는다면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결국 습관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했을 때는 이제 모유를 먹었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생후 직후에는 그 락토바실러스라든가 비피더스라는 좋은 그 유익균이죠. 유산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균은 적은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식품을 섭취하고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은 유산균의 생태계는 좀 약해지고 유해균의 생태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변화인데 정말 유해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저희 나쁜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쁜 식생활에 접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유해균이 많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장벽 강화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질병으로 생길 수 있고. 유산균은 우리의 장에 사는 아주 작은 세균이지만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기능과 기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질병 퇴치와 생명 연장에 활용하려는 것.
그것이 국내외 연구진이 유산균에 주목하는 이유죠.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유산균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유산균은 장벽에 붙어 장막을 치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유해균이 장내에 정착할 수 없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유산균은 당류를 원료로 대사작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생산된 물질은 장줄기 세포를 활성화하고 소장 점막 상피층을 복원하는 등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균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자군이 4주에 걸쳐 유산균을 복용한 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인 복부 팽만과 통증, 그리고 잔병감이 완화됐습니다. The probiotic strain LP299B has also been shown to stimulate secretion of mucus, the layer protecting the epithelial cells from the intestinal content, and to strengthen tight junctions, protecting the gut from leaking. Also contributes to the normalization of intestinal motility and stimulates production of short-chain fatty acids in the intestine. These fatty acids are nutrients for the epithelial cells and have different beneficial roles for human health. 장내 환경과 함께 장벽 강화를 조성하는 일은 우리의 신체 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에서 면역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면역 70% 이상을 담당하는 장이 건강해야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장 건강해진다는 뜻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장 세포, 점막 세포가 건강해지면은 일단은 거기에서 면역 물질이 많이 분비가 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그러니까 장벽 강화가 제대로 수비가 잘 안 되면 우리 몸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장벽이 느슨해지면은 장누수 증후군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영양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계속해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발암 물질이 그동안에 있죠. 근데 발암 물질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유산균이 무엇이고 이 살아있는 균이 체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태어났을 때의 조건에 따라 우리 장 속에 자리를 잡으며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더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죠. 또한 장 점막에부터 장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장벽이 튼튼해질수록 신체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있어 유산균의 역할은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국내 연구자들은 유산균의 특별한 기능 중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유산균이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허철성 교수팀은 항비만 프로바이오틱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을 총칭하는 용어로 매스컴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곳 연구진은 여러 종류의 균주 중에서도 비만 억제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비만과 유산균,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사람의 장내 또는 발효식품으로부터 유산균을 수천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천종으로부터 지방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그러한 유산균을 선발하였고 그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이나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그런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방을 축적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유산균. 연구진이 실험에 사용한 건 김치 유산균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연구 자원인 셈이죠. 김치에서 얻은 유산균 중에서도 지방 세포에 작용하는 균주를 선발하기 위해선 분리 및 동정 작업이 필요한데요. 염색 과정은 유산균의 여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한국 전통 발효식품 중에 하나인 김치에서 유래된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는 처음에 염색과 그 다음에 염색약을 고정시키는 역할과 세 번째로는 이제 탈색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염색약으로 이제 재염색하는 과정이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료의 염색 과정은 균의 세포 구조와 세포벽의 조성을 확인하는 데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데요. 보라색과 붉은색으로 각각 염색된 균 중에서 유산균의 형태가 드러날 겁니다. 유산균을 발견하면 그 중에서도 연구진이 원하는 균주를 찾아내야 하죠. 보이지 않는 균과의 싸움이 일상인 이것. 유산균 한 종을 발견하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2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에 따라서 세포벽이 유산균이냐, 유산균이 아니냐도 먼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산균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간균과 구균이라고 하거든요. 라지 형태인 간균과 콧사이 형태인 이제 구균으로 이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산균의 모습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현미경을 통해 본 시료 속에는 수많은 균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김치 유산균의 형태는 둥근 막대 모양입니다. 그람 염색 과정을 거치면 그람 양성균인지 그람 음성균인지 관찰할 수 있는데요. 보라색 색소로 염색을 한 후 탈색 과정을 거쳐도 탈색되지 않고 그대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것이 그람 양성균인 유산균이죠. 네, 저희가 김치 유래 유산균을 가지고 이제 그람 염색을 통해서 그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람 양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균으로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선발한 균주를 두 그룹의 비만 유도 마우스 중 한 그룹에게만 경구 투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체중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고지방 사료를 먹은 마우스는 살이 계속 찌는 반면 항비만 유산균을 고지방 사료와 함께 먹은 마우스는 체중 증가율이 점차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3T3L이라는 지방세포에 유산균 배양물 또는 유산균 자체를 넣었을 때 지방을 합성하는 유전자 발현이 저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밝혀냈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체 내 실험 또는 동물 실험에서는 간에서 지방을 합성하는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이 적게 됨으로써 지방 합성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연구진은 지방 합성과 관련된 인자와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선발한 2개의 균주가 지방 세포에서 흡수와 합성을 유도하는 전사인자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치에서 얻은 특정 유산균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전을 밝혀낸 것이죠.
수천 종의 장내 미생물 중에서 의미 있는 균주를 찾아낸다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 찾아낸 균주의 기능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때문에 균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를 장내 미생물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유산균을 장기간 보관하며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작업. 이를 위해선 배지에 배양시킨 유산균을 일일이 분리해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스톡 작업은 장내 미생물 은행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식품이나 장내 미생물에서 균주를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그 균주를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장기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스탁 작업을 하는 거고, 제가 소량씩 분주를 했는데 그거는 그 소량씩 분주를 함으로써 실험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장내 미생물 은행에 저장되는 균주들은 각종 식품이나 체내에서 분리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분변에서 나온 균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요. 정상인의 것뿐만 아니라 비만인, 당뇨 환자, 어린이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장내 미생물이 이곳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영하 80도씨 이하에서 보관되는 이와 같은 균주들은 각종 신체 질환이나 질병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개발로 이어질 텐데요. 연구진에게 있어 이 소중한 자산은 하나하나 저장될수록 우리의 건강을 연구하는 귀한 소재로 활용될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고 균주도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은 수천 종이 됩니다. 그걸 한꺼번에 먹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 중에서 좋은 미생물을 저 대변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찾아내고 그거를 기능별로 골라내서 그러한 유산균의 어떤 믹스를 만들어서 그걸 제품화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려대학교 김희남 교수팀은 장내 미생물과 아토피 피부염의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인 아토피의 발병 원인이 장내 미생물에 있다고 연구진은 보고 있는 건데요. 면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산균, 그리고 알레르기 피부 질환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장내 미생물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하는 걸까요? 연구진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아토피 피부염을 연구를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피부병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장내 미생물에서부터 이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장내 미생물 분석을 했습니다. 그 하다가 보니까는 이 환자들 그 장내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균을 가지고 쥐에서 테스트를 했더니 정말로 아토피 환자들한테서 나오는 듯한 그런 비슷한 그 현상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아토피의 원인균으로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이거를 이제 박멸해야 되는 건데 좀 자연스럽게 박멸하는 거는 그 천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천적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는 거는 그 다른 미생물들한테는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적을 찾아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이 원인균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그 균을 제거하는 그런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그리고 습진을 동반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며 그 원인으로 유전적, 환경적인 요소와 면역 결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매년 약 90만 명에서 100만 명,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며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치료법 또한 개발되지 못하는 것이 현대병이라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이죠. 질환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치료 방법은 따라올 겁니다. 그만큼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균을 찾아내는 일은 연구진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개인마다 서로 다른 장내 미생물들의 종과 이름을 파악하는 작업, 시료 동정 작업은 일일이 연구진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일이지만 연구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아토피 환자의 분변을 모아 장내 미생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비교했는데요. 분석 결과 환자군의 장내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균을 찾아냈습니다. 환자들의 장내에서만 유독 많이 발견된 종들을 모아 테스트를 거치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균으로 추측되는 균주를 확보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과 환자의 대변 샘플을 통해서 균을 분리, 동정해서 그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선행 연구에서 발견한 아토피 발병균을 억제할 수 있는 후보 균주를 찾아내어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에 있어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균을 찾았으니 이를 사멸할 균주를 찾아낼 차례. 연구진은 우리의 장내에 공존하는 미생물 중에서도 같은 종에 속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균들의 습성에 주목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종이라도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존재하며 서로가 천적이 되어 천적만 공격하는 세부적인 항생균을 찾아낸 것이죠. 연구진은 배지 가운데 아토피 사멸균을 모아놓은 필터를 배치하고 그 위에 아토피 발병균을 도포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아토피 사멸균이 항생 물질을 분비해 발병균이 자라지 못하게 한 흔적이 생겼는데요. 아토피 사멸균 옆에 형성된 클리어존이 바로 그것이죠. 같은 종이자 천적 관계에 있는 두 균주의 발견은 부작용 없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한길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를 쌓고 유산균의 기능을 세분화시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하는 일. 이러한 과정은 유산균의 활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맞는 차별화된 유산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의 시대는 무분별한 항생제의 사용과 부작용을 줄이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개개인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도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 상품으로 전 인류한테 제공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는 거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질환에 맞춰서 뭐 각각의 그 질환별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세분화해서 개발하는 거가 앞으로 이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머지않아 그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건강에 위협을 주는 다양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며 건강에 해를 입게 되죠. 때문에 국내 연구진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유산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곧 한국형 유산균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산균의 국산화가 시작된 것이죠. 한국의과학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한국형 유산균 개발입니다. 우리의 전통식품에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유산균을 찾아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죠. 발효식품 속에는 다양한 유산균이 존재하는데요. 해외의 경우 치즈와 같은 식품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유산균에 관한 연구가 이어왔죠. 된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식문화의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는 유산균을 연구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에서 얻은 유산균이 한국인의 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아래 국내에서도 활발한 유산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치와 같은 우리의 식품에서 국내 연구진의 기술로 새롭게 발굴한 유산균을 한국형 유산균이라 칭하고 있죠. 연구를 해보면 참으로 우리 발효식품 내에 이렇게 찾아내야 될 그런 유산균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집집마다 담는 고추장이 다르고 된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집집마다 다른데 실제 그 미생물 보면 또 거기에 맞는 종류도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이렇게 많은 유산균들의 보고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통 발효식품 이런 쪽에서 좋은 균을 찾아내서 하나씩 이걸 은행에 저축하듯이 뱅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천연 발효식품 이쪽에서 저희가 스탁된 그 한국형 토종 그런 유산균 그런 미생물들이 약 3,000종 정도 된다고 보죠. 그렇다면 연구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국형 유산균을 개발하는 걸까요? 전통 고추장을 활용해 새로운 유산균을 찾고 있는 연구원. 배양한 시료 속에서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미생물을 찾아 DNA를 분석합니다. 미생물의 염기 서열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발견된 유산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유산균을 선별하고 그 균이 우리의 몸에 유익한지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형 유산균을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자원을 발굴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미생물의 자원화를 얘기할 때 주로 많이 드는 예로 호모균의 일종인 아스퍼질러스 오리지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산업화를 했는데요. 지금은 일본 전역에서 이것을 이제 산업화로 여러 방면에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총 더했을 때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능가하는 그런 엄청난 그 매출액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연구된 미생물 하나가 주는 경제적인 가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자원 미생물을 하나씩 개발해낸다는 게 그만한 어떤 산업적인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굴한 미생물의 DNA 분석이 끝났다면 기존에 등록된 미생물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는 균이 없다면 신규 미생물의 특성을 시험한 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발굴된 유산균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외의 것으로 이를 사용할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무한대에 가까운 미생물을 국산화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텐데요. 한국형 유산균 발굴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정말 그 엄청난 발효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꽃 피우던 이런 발효 문화가 이제 일제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양조장이 문을 닫고 폐쇄되고 이러면서 그 발효 문화의 명맥이 좀 많이 끊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우리 전통적으로 강했던 그런 부분들을 복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좋은 유산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발굴해낼 때 이런 하나하나가 다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고요. 그렇게 미생물 하나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많은 발효 문화를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신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그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어떤 개척하는 모습이 어떤 우리 전통 발효 식품에서 미생물을 찾아내는 그쪽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형 유산균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이곳 연구진은 유산균을 국산화함과 동시에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유산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이들이 유산균을 얻기 위해 선택한 시료는 바로 우리의 전통 식품입니다. 김치와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 속에서 신규 유산균을 발굴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19종 유산균주를 김치, 젓갈, 우리나라 토종 발효식품에서 배양 기술로 한국형 유산균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형 유산균주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만 자원이 아니라 이 좋은 미생물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국가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형 유산균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한국형 유산균을 찾기 위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 그리고 일반 가정식품 등에서 시료를 수집한 후 유산균을 분리 동정했습니다. 그중 한국의 대표식품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시료인데요. 김치를 비롯해 총 19가지의 유산균주를 국산화한 연구진. 뒤이어 김치 유산균을 필두로 글루텐 분해 효능을 가진 유산균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밀가루 위주의 식생활이 불러온 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발효식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김치도 있고 된장도 있고 젓갈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그 하나 중에 김치에 유래된 유산균이 다양한 식품에 많이 적용돼 있고 유용성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분리하기 위해서 김치를 쓴 겁니다. 김치를 그냥 먹는 거에는 다양하지만 이제 균이 농도가 낮은 거고 이제 제품만 했을 때 굉장히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그 효능을 이제 언급할 수 있고 그런 효능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분리해서 농축한 균주만 제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밀가루 음식에는 글루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글루텐이란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이를 소화하지 못하면
복통, 변비,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오랫동안 쌀을 주식으로 해온 한국인에게 밀가루 위주의 식습관이 형성되며 다양한 글루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유산균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 위주의 식사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속에는 글리아딘이라는 물질과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묶인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불용성 단백질이고 분해가 소장에서 잘 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이런 거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좀 예방 건강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세계로 갈 수 있는 유산균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착안한 게 글루텐 분해 유산균입니다. 글루텐 분해 유산균의 효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는 연구원. 먼저 밀가루에 글루텐 분해 유산균과 물을 넣어 반죽합니다. 이때 밀가루를 구성하는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물과 만나 글루텐을 형성하며 탄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속에서 글루텐 분해 유산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반 밀가루 반죽과 그 탄력을 시험해 봤습니다. 일반 반죽은 길게 늘어나는 반면 글루텐 분해 유산균을 넣은 반죽은 뚝뚝 끊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을 잇는 사슬을 끊어주기 때문이죠. 연구진은 새롭게 발굴한 이 유산균이 글루텐 분해를 막아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개인 증상에 따른 올바른 유산균 복용 습관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설령 장이 건강하다 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유산균을 즐겨 먹는 습관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산균 자체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거나 또 장기적으로 맹목적인 목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뭐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할 때는 유산균을 같이 먹거나 내가 너무 탄산음료를 너무 즐겨 먹었을 때도 유산균을 먹거나 오늘 내가 좀 과로를 해서 잠을 좀 못 잤을 때 또 유산균을 먹거나 이렇게 자기 생활 습관과 또 음식 습관과 맞추어서 그 패턴에 맞춰서 적절히 조절해서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유산균. 그 유산균의 보고인 장이 건강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장이 좋지 않은 것인지 또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 그 일상을 살펴보면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육류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고 또 술자리를 가지곤 하는데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지속한다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고 다양한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밥을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며 속이 더부룩한 증세가 보일 때, 혹은 설사나 변비가 잦고 잔병감이 있는 등 배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이생 미생물이 지금 내가 유익균이 많은지 유해균이 많은지 우선 느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유해균이 많은 그런 나쁜 식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면 우선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자꾸 불필요하게 복부 가스 팽창이 돼서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변도 불규칙하게 보고 자주 가고
또 설사도 하고 소위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자꾸 셀프 체크죠. 그런 증상을 한번 체크해서 나 좀 이상하다. 몸에 기운이 빠지고 좀 몸의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하면은 우선 본인이 먹는 식생활 또 식단 내용 그런 걸 먼저 체크해 보라고 싶습니다. 장 건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면 장내 미생물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포진돼 있는 분변을 체변 키트에 담아 장내 세균 검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보내 분석 의뢰를 하는 것인데요. 분석 기관은 분변 속 미생물의 유전자를 분석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을 파악하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식이요법을 제안하는 등 개인이 손쉽게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장 모니터링만큼 중요한 것은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잘못된 생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식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 육류 섭취가 늘어난 반면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섭취는 줄어들었는데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발효식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김치 안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균은 위산이나 담즙의 저항이 있어 대장에 잘 안착된다고 하니 김치 섭취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을 사멸시킬 수 있어 항생제 복용을 삼가는 건 역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유산균, 유익균이 80%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이 중요하다. 식이섬유가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건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데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모르죠, 잘. 성인에서 하루 평균 20g 먹어야 돼. 그거 쉽지 않거든. 근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권하고 있고 그렇게만 먹은 거 플러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균형 잡힌 식단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열로 지금 구성을 한다면 5를 식이섬유, 3을 단백질, 2를 탄수화물 그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신체 기관 곳곳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많은 미생물 중 유익균으로 대표되는 유산균은 장 속에서 우리의 건강에 관여하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내 건강에 주목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죠. 유산균도 들어있고 유산균 먹이도 들어있고 유산균의 대사산물도 들어있는 복합 유산균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들이 유익균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익균들을 잘 프로바이오틱스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면 인류의 건강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일상 속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며 내 몸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